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벌써 5천 명을 넘어섰는데요. 현지 상황은 어떤지,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현지 통신원과 전문가 차례로 연결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법원이 1960년대 후반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5년 만인데요. 법원의 판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실 우리 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이 알려진 건 24년 전인 지난 1999년 베트남인의 증언이 국내 언론에 소개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도 학살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았는데요. 이에 베트남 여성인 응유엔 티탄 씨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총격에 가족을 잃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티탄 씨 역시 한국군의 총에 옆구리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그녀의 나이는 8살에 불과했다고 하죠. 우리 정부는 우리 군이 설령 민간인을 숨지게 했다 하더라도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의 특성상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각에서는 우리 군의 민간인 학살을 인정하는 것은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일제강점기 당시 위안부와 강제 동원이라는 비극적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군이 참전한 전쟁에서 반인도적인 범죄가 자행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하지만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일이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첫걸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책임 있는 사과 한마디를 해주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는데요. 이들의 요구가 우리나라 일제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겹쳐 보이는 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겠죠.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진으로 이미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에서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단일 파견으로는 최대 규모의
구호대를 보내기로 했어요. 네, 튀르키예 강진 피해 구조 및 구호 임무를 수행할 우리 해외 긴급 구호대가 조금 전 오늘 밤 10시 출정식을 하고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외교부 소방청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군인력 등 총 118명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대가 조금 전 10시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출정식을 했고 이후 우리 군 KC-330 다목적 수송기편을 이용해서 튀르키예 동남부 아다나 공군기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민간 합동 해외 긴급구호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방안을 공식 의결했는데요. 그 구호대 구성은 이 외교부 소방청 그리고 코이카 부합 한 60여 명 정도 규모에다가 군인력 50여 명이 추가돼서 118명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해외에 파견된 이 우리 긴급구호대 가운데 단일 파견 규모로는 최대인데요. 네. 외교부 당국자는 튀르키예가 한국전쟁에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보낸 우방국이고 우리나라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국 우호 관계를 고려해서 최대한 가능한 많은 인원을 파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신속한 지원 강조하면서 튀르키예는 우리의 형제국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때 1950년 우리가 공산 침략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대규모 파병을 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준 형제의 나라가 바로 튀르키예라며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을 지시하고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매몰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또 의약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의약품과 구조 인력 급파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외교부는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 대해서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인 피해 상황 어떻게 지켜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 기준으로 지금 한인들 인명피해는 없고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여행객 1명에 대해서는 연락을 계속 시도 중인 것으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여행객 1명이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와 또한 현지 공간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접수되거나 파악된 우리 국민 인명피해는 없다면서 일부 부상자는 발생했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타이 등 지역 등에서 우리 국민 소유 건물이 일부 붕괴되는 등 재산 피해가 있다면서 추가적 물적 피해 여부는 계속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그 지진이 난 하타이주를 여행 중인 우리 국민이 2명이라고 밝히면서 2명 가운데 1명은 무사 대피 중이나 나머지 1명은 공간에서 계속 연락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튀르키예에는 우리 교민 2,700여 명이 살고 있고 지진 피해 지역에는 약 100명 정도가 거주 중인데요. 대다수는 피해가 경미한 지역 등에 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좀 무사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튀르키예 현지 상황은 어떤지 또 강진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잠시 뒤 이어지는 인터뷰 코너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뉴스야 코너로 이어가 보죠. 국회에서는 이틀째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경제 분야였어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른바 난방비 폭탄 이 책임 소재를 두고 여당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제 전 정부 문재인 정부 탓을 했고 반대로 야당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이 정부 여당에서 난방비 폭탄 책임을 전 정부의 이 탈핵발전소 이 정책에 돌리자 야당에서는 그러면 정부는 뭐하러 있느냐 이렇게 실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이 가스비 폭등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취지의 그 답변을 했는데요. 이 장관은 이전 정부의 탈핵 정책이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가짜 뉴스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이렇게 질의한 데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탈원전 정책은 당연히 다른 발전원인 LNG 발전을 늘리기 때문에 당연히 난방비나 전기요금에 부담이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전 정부 탓할 거면 뭐하러 윤석열 대통령이 됐느냐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 같은 질의를 했는데요. 한다수 총리는 이에 전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격은 10배로 뛰는데 국민들이 인기만을 위해서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나라를 운영하게 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이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그 횡재세, 그러니까 지금 가스비 급상승으로 인해서 정유사가 얻은 초과 이익에 대해서 뭐 세금을 걷자 이 민주당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 정부에서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는데요. 한덕수 총리는 원유 생산과 정제를 모두 수행하는 세계 주요 정유사를 가진 다른 국가와 정제 마진에 주로 의존하는 우리 정유사는 차이가 있다면서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근데 국제 유가가 급등해가지고 얻는 이익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정제 마진이라는 거 하고 산유국의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석유를
뽑아 올려서 생산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일 수는 있겠지만 국제유가가 급등해가지고 사실 회사가 의도해서 뭐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건 또 그런 측면에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안 된다고만 할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도 다뤄졌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예, 난색을 표했습니다. 예.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서 한 답변에서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구조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추 부총리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이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정부의 지하철 적자 분담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는 취지의 질의를 하자 이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있으니 나라가 지원해달라는 논리구조 라고 좀 부정적 인식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정부 질문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도 언급이 됐네요. 네, 이 문제 역시 이 더불어민주당 소영교 의원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간의 그 문답으로 오간 내용인데요. 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컨텐츠 대표를 둘러싼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마치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대한민국 검찰은 2, 3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 검찰이 있다. 검찰이 수사를 다 하고 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수사하고 있는 것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이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던 사안이고 오랫동안 철저히 조사했으나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저희가 튀르키예에서 여행객 2명 중에 1명이 지금 연락이 두절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당초 외교부에서 그렇게 밝혔다가 지금 2명 모두 가족들과 연락이 닿았고 우리 총영사관 안내로 현지인의 차를 타고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중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밝혔다고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청취자분들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이러면서 정부 개혁을 강조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면서 성과주의 도입 등 공공부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또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사회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건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관가 안팎에서는 공공부문의 성과급 또 직무급제 등을 도입해서 이 기존의 호봉제 관행을 깨고 민간 확대를 유도하려는 계획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현행 호봉제 대신에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해서 2027년까지 직무급제 적용 기관을 58%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는 3+1 개혁, 그러니까 정부 개혁과 함께 노동연금 교육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이 개혁 추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지금 왜냐하면 지금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이 지금 방금 제가 전해드린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형식주의 타파, 또 성과주의 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이 정부 개혁 이것의 주간 부처인데요. 예.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서 지금 정부 측에서 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일단 최종적으로는 그 헌재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 직무가 일단 정지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차관 대행 체제가 되더라도 이 정부 개혁을 추진하는 이런 업무에는 좀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런 우려 때문인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행안부는 정부 각 부처와 지방 정부의 허브 역할이라면서 업무가 마비되면 정부 개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나와서 말인데요. 야3당이 이제 이미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했으니까 이제 표결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72시간 이내에. 그럼 이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실제로 이제 표결 처리가 될까요? 아니면 중간에 어떤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까? 이게 국회법 규정에 따르면 일단 보고된 이 탄핵소추안은 그 본회의 일단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구에 따르면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이 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인데요. 네. 다만 이제 민주당 그리고 야삼당에서는 이제 그 자신들이 이제 그 탄핵소추안을 제출을 한 만큼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본회의 상정은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표결 여부 및 시점은 뭐 현재까지는 다소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첫 정부 업무 평가가 발표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있는 그 기관이 최하위 평가를 받았어요. 네,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이 두 기관은 지금 전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아직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기관이 첫 업무 평가에서 최하위인 C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비판받은 경찰청도 이 C 등급 받았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정부 업무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장관급 기관 그리고 차관급 기관을 나눠서 A부터 C 등급까지 이제 세 등급으로 나눠서 줬는데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부 방통위 권익위 또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C 등급을 받았고 네. 차관급 중에는 병무청과 경찰청, 새만금청, 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방통위는 뭐 모든 부문에서 그러니까 뭐 주요 정책, 규제 혁신, 정부 혁신 등 이제 4개 부문 모두에서 C 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전임 정부 인사가 기관장으로 있기 때문에 평가가 낮게 나온 건지 아니면 진짜 기관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건지 이 부분은 좀 헷갈리네요. 네, 뭐 아무래도 그 정부 평가 항목에는 뭐 기관장이 언제 임명됐느냐 당연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이제 뭐 주요 정책을 어떻게 수행했느냐 이게 50점이고 뭐 규제 혁신 점수가 20점, 정부 혁신 10점, 정책 소통 20점 뭐 이렇게 4개 부문을 평가 지표로 내걸긴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기관장에 대한 말하자면 뭐 이제 그 평가 주체의 시선이 좀 자유롭지 않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은 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좀 눈길을 끌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경찰청과 행안부 이 두 부처는 모두 이제 작년 10월 일어난 이태원 압사 참사의 말하자면 중후부처 내지는 책임 부처로 그렇죠. 지적된 곳인데 네. 경찰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C 등급을 받았는데 행안부는 B 등급을 받았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 이제 국무조정실은 이 국민안전외에 행안부는 다른 정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B 등급으로 분류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재난안전 관련 정책 과제에선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지만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이나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정비 등에서 정부 운영 효율성을 제고시켰다는 점이 평가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여성부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폐지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진 탓에 주요 정책 또 규제 혁신 부문에서 C 등급을 받으면서 전체 등급에서 C를 받았습니다. 글쎄요, 행안부 평가가 B 등급이다. 약간 국민들의 생각은 다른 뭐 분들께 적지 않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좀 궁색해 보이긴 하네요, 논리가.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금요일 검찰의 재출석 요구에 응해서 출석을 하기로 했어요. 네, 오는 10일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2차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 추가 조사와 관련해 오는 10일 금요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성남시에 최소 651억 원의 피해를 줬다며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뒤늦게 시동이 걸린 분위기예요. 네, 이 대표 조사를 앞두고 검찰은 오늘 이 대표가 연루되어 있는 또 다른 사건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또 개발사업 시행사 및 토목시공업체 사무실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상배임 그리고 이제 특별범죄 가중처벌법 그러니까 특가법 위반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검찰이 경찰이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린 코나이 특혜 의혹을 재수사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뭡니까?
네, 요거는요, 이제 수원지검에서 지난 6일에 경기 남부경찰청에 이 코나아이 특혜 의혹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 요청을 했다는 게 오늘 알려진 건데요. 네. 이 코나아이 특혜 의혹이라는 거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했던 그 브랜드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지역화폐지 않습니까? 네. 이 지역화폐 운용사가 코나아이입니다. 여기에 근데 이제 낙전 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라는 게 이 특혜 의혹의 골자인데요. 네. 낙전 수입이라는 거는 유효기간 그리고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 환불하지 않은 금액, 뭐 소위 이제 휴면 포인트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 낙전 수입은 상시채권 이제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5년인데 이 코나아이 운용 대행 기간이 3년이라서 협약일을 기준으로 볼 때 낙전 수입을 취할 수가 없는 구조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아예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건데요. 검찰에서 여기에 재수사 요청을 함에 따라서 경찰이 다시 추가 수사를 하게 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어서 재수사 요청을 한 것이라면서 고발인 측 이의 신청 등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계속되고 있는 건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의혹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냈네요. 네, 지금 수감 중인 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그 관련 언론 보도, 그러니까 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보도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문을 오늘 냈습니다. 네. 이 전 부지사는 오늘 A4 용지 크기 2장짜리 입장문에서 최근 김성태와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화영과 이재명, 경기도에 대한 모든 보도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뤄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 쌍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대북 송금이 필요한 경기도에 어떠한 대북 활동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이제 지난 3일 구속 기소됐는데요. 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쌍방울, 경기도, 북한 3자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로 의심하고 있지만 이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 등은 검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오늘 나경원 전 의원과 한 2시간 남짓 오찬회동을 하고 그리고 기자 앞에 함께 섰어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상당히 전격적으로 이 김기현 후보 또 나경원 전 의원 간의 오찬 회동이 이뤄졌는데요. 예. 나경원 전 의원은 이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 또 애당심 그리고 충심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이 김 의원과 많은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나 전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당의 모습이 참 안타깝다. 분열의 전당대회로 돼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예. 이를 놓고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이 당내 친윤계 및 대통령실과의 갈등 끝에 결국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공간은 없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성공적인 국정 운영과 총선 승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다소 달라진 입장을 선보였습니다. 이 나 전 의원이 김 후보에 대해서 뭐 지지나 연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건 아니고 또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원래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은 그 지지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게 돼 있기는 한데요. 네. 사실상 이제 오늘 오찬 회동을 하고 뭐 많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를 놓고 뭐 사실상 이제 김기현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이 불출마 선언문 잉크도 안 마른 것 같은데. 네. 자, 안철수 의원 쪽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안 후보 측은 일단 뭐 김기현, 나경원 이 두 정치인의 만남에 대해서는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요. 네. 뭐 한 캠프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뭐 나경원 전 의원 입장을 존중한다 뭐 이렇게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만 이제 대통령실의 거듭된 뭐 비판 또 압박에도 그 전대 완주 의사를 밝혔는데요. 안 의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1위 후보가 사퇴하는 거 맞느냐, 반드시 당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불태전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어제 새벽 튀르키예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자 규모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튀르키예 현지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통신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피해 지역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 터키 상황부터 좀 궁금해요. 현재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네, 저는 이스탄불에 살고 있고요. 예.
혹시 가까운 분들 중에 피해 입으신 분들은 없으세요? 네. 그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그 하타이에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지진 난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어서 아는 지인들의 친족 가족들이 다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간접적인 피해를 많이 받았고요. 그렇군요. 아마 튀르키예 국민들 충격이 대단히 클 것 같은데요. 지금 피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 넓은 지역에 걸쳐서 그 지진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막혀 있어서 구조나 그 탈출하기도 좀 쉽지 않은 걸로 저희 전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악천후로 특히 이제 추위가 걱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지진이 오기 전 주말부터 이번 주간 기상 악화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비행기 운항도 취소될 거라는 얘기가 돌고 있었고요. 눈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이스탄불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 중 하나인 가지안텝과 아다나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끊겨서 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2000년 된 유적지도 손상이 됐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좀 어느 정도입니까? 예, 제 지인이 보내준 사진을 보면 예. 유적지뿐만 아니라 마을 건물들이 무너져서 자동차가 접근하기도 힘들어서 구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지진이 잦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피 훈련도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이번에 이렇게 피해가 큰 건 새벽에 지진이 발생해서입니까? 네, 이번 지진은 투르키에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탄불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지진이 났었고 그로 인해 새로운 건물마다 내진 설계가 필수지만 이번에 지진이 난 지역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 지역이라 그에 대한 준비가 상대적으로 안 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네. 네. 이스탄불 사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일가 친척 가족이 이번에 지진이 난 곳에 살고 있어서 예. 굉장히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다 걱정과 그다음에 트르키예 대통령은 이번 주 트르키예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하고 조기를 개항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튀르키예에 계신 한인분들은 어떻습니까? 좀 피해가 혹시 알려진 게 있습니까? 현지에서? 네, 튀르키예에 있는 많은 한국 분들은 이스탄불, 앙카라에서 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분들이 피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튀르키예에 살고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튀르키예 친구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한인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더 추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국내에서도 튀르키예를 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빨리 좀 복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종환 튀르키예 통신원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전문가 연결해서 전문가분을 모시고 직접 튀르키예 강진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서 규모 7.8 또 7.5 지진이 연달아 지금 일어난 상황인데요. 이 정도 규모면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국내 사실 이런 규모의 지진을 최근엔 경험한 적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7.8 정도 되는 지진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지진인데요. 네. 하지만 이제 판과 판이 부딪히는 판의 경계부에서는 이런 규모 7.8 정도 되는 지진들은 예상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투르키예에서도 7.8 정도면은 굉장히 큰 규모의 지진에 해당하는데요. 네. 이번 규모 7.8 지진은 우리 경주 지진이 규모 5.8이었기 때문에 네.
규모가 이제 한 2개 정도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예. 규모가 1이 차이가 나면 에너지는 32배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두 단위가 차이 나면 32 곱하기 32가 돼서 한 10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주 지진이 1000개가 한꺼번에 이제 발생한 효과하고 똑같은데요.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규모 7.8 지진이 발생하면서 여진이 또 뒤따랐는데 그게 이제 규모 7.5 지진입니다. 네. 이 7.5 지진은 동아나톨리안 단층에서 약간 벗어난 북쪽으로 벗어난 또 다른 지역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네. 워낙에 앞선 지진이 크다 보니까 해당 지역에 응력이 많이 쌓여 있었고 네. 이 본진에 의해서 배출된 에너지가 해당 지역에 쌓이면서 7.5 지진으로 연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지진들이 향후 다른 응력이 많이 쌓인 지역에 연거푸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또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나톨리안 단층뿐만 아니라 예. 트루키예 북쪽에는 북아나톨리안 단층이 있는데요. 예. 이 북아나톨리안 단층은 규모 7대의 지진들이 굉장히 연쇄적으로 발생해 오고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부터 1900년대 후반까지 동에서부터 서로 연쇄적으로 지금 발생해 오고 있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스탄불 바로 앞에서 멈춘 상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스탄불에서 또 다른 큰 지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아나톨리안 단층 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지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물론 물론 규모 4점대 지진이나 6점대 지진이 있었지만 이 규모 7점대 지진이 이번에 발생하면서 아까 7.5 지진이 발생하듯이 그렇게 연거푸 또 다른 지진들이 동아나톨리안 단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동아나톨리아 그 단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판과 판 사이가 지금 충돌하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쪽에 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굉장히 복잡한 지역인데요. 네. 이 트루키예 지역을 사이에 두고 트루키예 지역은 아나톨리안 판이라고 하는 판이 있습니다. 네. 이걸 둘러싸고 아프리카판, 아라비아판, 유라시아판이라고 하는 세 개 판이 트루키예가 있는 아나톨리안 판을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북아나톨리안 단층, 그다음에 동아나톨리안 단층이 있는데 이 북아나톨리안 단층은 트루키예 북쪽에 위치하면서 동서방향으로 길게 발달해 있고 흑해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동아나톨리안 단층은 시리아하고 트루키예의 사이 접경지 이 국경을 따라서 길게 발달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바로 동아나톨리안 단층이 되겠고 두 지역에서는 지진이 굉장히 빈발해 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더 걱정이 되는데요. 일종의 뭐 도미노식으로 네. 이렇게 치고 이런 네, 방식처럼 계속 추가적인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네. 주변 국가들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규모가 같은 지진이라 하더라도 피해가 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진 피해가 유독 큰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진 피해를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당연히 지진 규모가 크면 클수록 지진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원의 깊이가 얕을수록 지진 피해가 커질 수 있는데요. 네. 지진 규모가 크더라도 깊은 곳에서 발생하게 되면 지표까지 에너지가 도달하는 과정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매우 반감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18km로서 비교적 판의 경계부에서 발생하는 지진 가운데서는 굉장히 얕은 깊이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소실되지 않은 상태로 지표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는 지진과 이 도시와 인접성입니다. 아무리 큰 지진이고 얕은 곳에서 발생하더라도 근처에 도시가 없으면 피해가 크게 연결돼야 안 되는데 네. 여기는 그 가지안테프 같은 지역이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도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 바로 즉각적인 큰 효과를 미치게 되기 때문에 큰 피해로 연결되게 된 거죠. 네.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인구 1,800만 명이 사는 이스탄불 일대에서도 지진이 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튀르키예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십니까? 네,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주 높다고요? 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아나톨리안 단층의 서쪽 끝자락에 이스탄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연쇄적으로 북아나톨리안 단층은 1900년대 초부터 동쪽 끝에서부터 차례차례 지진이 발생해 오고 있고요. 예. 그 지진에 의해서 뒤따른 지진이 2, 3년, 뭐 길게는 한 10여 년 만에 다시 발생을 하면서 서쪽 가장자리까지 도달했는데 그게 바로 이스탄불 앞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또 다른 지진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면 바로
이스탄불과 인접해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로 연결될 공산이 크고요. 이스탄불은 인구 밀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지진으로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고리에 속하는 나라에서 지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의 고리의 움직임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불의 고리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거는 짧은 기간만 놓고 보면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거나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거나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발생하는 지진 횟수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이 이제 정설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동일본 대지진 같이 큰 지진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그 지진의 여파로 연쇄적으로 또 다른 규모 7이나 8 정도 되는 지진이 뒤따라오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과 그 인근의 그 기간 동안에 규모 9점대나 8점대 후반 지진들이 많이 나서 한동안 지진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매우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워낙에 판의 경계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규모 7, 8, 심지어는 9까지도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강진범에서 우리는 괜찮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도 규모 5 이상의 지진을 또 경험하기도 했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지진이 올 가능성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경주 지진 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다라는 일반인들의 생각도 많았고 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왕조실록 같은 걸 보면요. 큰 지진이 발생을 해서 피해본 사례들이 꽤나 많이 적혀져 있거든요. 수천 회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규모 6이 넘는 지진으로 평가되는 지진들이 수도권 일원에서만 6차례도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지진 기록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거 혹시 기록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이런 지진들이 정말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모아졌고요. 실제로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이 지표에서 드러난 단층이기보다는 지하에 숨겨진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일원에서도 발생한 그 지진들은 지하에 숨겨진 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숨겨진 단층들을 찾아내고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을 파악하는 데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 그 단층대를 찾아내는 작업은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수도권과 영남권 지역에 대한 단층 조사가 이루어졌었고요. 지금은 이제 강원 지역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은 충청과 이제 전라 지역으로 차례로 넘어가면서 전국적인 단층 조사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건 다행이네요. 근데 우리도 이제 지진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지금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것처럼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만약에 수도권에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실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이긴 한데요. 우리도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 IT 지진이 규모가 7.0이었습니다. 당시 30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물론 IT는 내진 성능도 굉장히 안 된 낡은 건물들이 많고 이 태풍에 의한 피해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이 지붕에 덮어놓으면서 오히려 더 지진에 취약한 구조였기 때문에 지진 피해가 커졌지만요. 우리 한반도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규모 7.0만 되더라도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수도 서울에서 발생하는 규모 5.8 지진만 하더라도 수도권 일원에서 진도 8에 이르는 큰 지진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연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발생한다면은 아주 큰 피해와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대책은 없는 거니까 지진 대비 훈련도 잘하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지진을 대비할 수 있는 구조적인 어떤 안전성을 보강하는 차원의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연세대 홍태경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일단은 지난주에 대비해서 이번 주에 급증한 주제들이 뽑힌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위 주제가 일단 정치 분야고요. 예. 키워드는 윤핵관입니다. 아무래도 이 키워드가 지금 워낙 뜨겁다 보니까 좀 나온 것 같은데. 윤핵관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뽑혔어요. 말씀하신 대로. 네네. 국민의힘이 윤핵관 표현을 사실상 금지어로 지정했고 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정당의 선거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이 키워드가 이제 어느 때보다도 이번 주에 뜨겁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많이 관심을 그렇게 갖는다. 좀 관심을 받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키워드에 대해서 이거를 뭐 이렇게 뭐 일종의 보통 명사처럼 됐는데 이거를 쓰는 게 왜 문제냐 뭐 이런 식의 SNS 얘기들도 있고 예. 또 반대로 이게 악의적인 프레임이 될 수 있다 같은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워낙 뭐 뜨거운 키워드인 것 같고요. 이제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관련돼서의 이슈들은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정말 끝날 때까지 혹은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좀 계속 뜨거운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 이전에 윤핵관 쓸 땐 가만히 있다가 왜 전당대회 국면에서만 또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그냥 납득이 잘 안 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네. 자 2위 주제는 뭡니까? 네, 2위 주제는 사회 분야고요. 키워드는 듣기만 해도 설레는 키워드 개강입니다. 개강. 아 대학가 개강. 네. 예. 네, 이게 왜 설레느냐? 어떻게 보면 OT 이제 시즌이 왔거든요. 오리엔테이션. 네. 근데 지금까지 생각해 보시면 다 비대면 행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면 행사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여러 가지 되다 보니까 이게 참 1학년뿐만 아니라 심지어 4학년까지도 이게 좀 서툰 OT가 되는 뭐 이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2, 3학년들이 오히려 더 설레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배로 이 오리엔테이션을 참여하지만 이제 본인도 이제 진짜 대학생이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2월 동안에 이제 서울에 있는 다양한 대학교들이 새내기 대학 행사를 열고 또 그 안에서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신입생들의 관심 그리고 이제 좀 제대로 된 학교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 만에 본래 모습 이제 되찾은 대학가 풍경에 뭐 신입생들도 설렘 숨기지 못하고 있고요. 또 이제 비대면으로 대학생활 시작한 기존 재학생들도 뒤늦게 이제 뒤늦은 활기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네. 신입생들이 이제 다양한 대면 행사 참여하면서 친목 도모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오랜만에 대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에도 좀 분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OT 준비 과정에서 뭐 학생회 측과 협의해서 전문 인력 섭외하거나 뭐 소규모 행사 권고하는 등 다양한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대학들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또 요즘에는 대학이 젊은 대학생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100세 시대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네. 또 다른 개강이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평생교육센터 이런 데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들이 최근에 좀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에서도 세종신중년센터라고 하는 게 이제 운영이 되는데 네. 지난해 7월에 이제 개소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평균 모집 경쟁률이 3대 1이 넘을 정도로 높은 교육 프로그램에 만족도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더 본격적으로 봄학기 교육을 한다고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서울시민대학이라고 그래서 총 51개의 대면 강좌가 2월 20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별학기 접수가 이제 7일부터 이제 접수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지혜 더하기 직업 곱하기 서울 나누기처럼 평생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업도 필요하고 일도 하고 지식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서울시에 있는 다양한 센터들이나 시민대학에서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다. 또 그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다라는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회 키워드 하나는 앞서서 얘기했던 튀르키예 이야기였고요. 네, 이제 워낙 대규모 인명 피해가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좀 관심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SNS에 좀 뜨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분들도 튀르키예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안타깝다. 이런 문자들 계속 주고 계시네요. 네. 자, 3위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3위는 경제 분야고요. 예. 키워드는 토큰인데요. 네. 토큰 증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토큰 증권. 네. 이거는 들어봤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게 이번에 구체적인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온 것인데요. 네. 토큰 증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속 보는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토큰 증권이잖아요. 예. 거기서 말하는 토큰은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가상 토큰, 예를 들면 뭐 NFT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예. 가상 토큰들 많이 얘기했잖아요. 가상화폐 얘기할 때 토큰 얘기 많이 네, 맞습니다. 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토큰이고요. 예. 증권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주식 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게 토큰이라는 게 어떤 뭐 우리가 말하는 자산을 모두 다 이런 뭐 가상의 어떤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 이제 토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법의 규제를 받거나 가이드라인이 있진 않았죠. 네. 근데 증권이라고 하는 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정부에서 이 어떤 상품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갖고 그리고 또 증권이라는 것은 이제 공시도 하고 상품에 대한 것들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큰 증권은 뭐 예를 들면 네. ETF나 이런 것처럼 네네네. 일반 증권처럼 그런 게 상품이 나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보실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조각 투자라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음원이라고 하는 거 혹은 뭐 부동산 이런 거를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부동산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부동산 한 채를 뭐 10,000개로 쪼개서 산다거나 뭐 10만 개로 쪼개서 산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걸 도대체 상품을 어떻게 봐야 되지 해서 애매해서 지금까지는 뭐 이런 일종의 잠깐 규제 샌드박스를 준다거나 이랬는데 예.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던 토큰 증권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뭐 빌딩 하나를 10,000개의 토큰을 만들어서 10,000개로 다 나누고 그 토큰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증권의 형태가 되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건 요즘에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 거래를 했고 주식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주식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증권의 형태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증권형 토큰이 되는 것들은 이제 가상거래소가 아니라 예. 일반적인 증권거래의 그런 곳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증권사들 이런 데들이 하나의 본인들이 만드는 상품 중에 하나로 예, 예. 이런 이제 예. 토큰 증권을 이제 팔 수 있게 되는 상황이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이 토큰 증권이 된 거는 마치 공시처럼 이게 실제로 어떤 상품이고 수익성이 어떻게 된 거 이런 걸 다 계속적으로 공유해야 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코스피 네. 코스닥에 네네네. 토큰 증권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상품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증권을 발행하면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아닌 아까 네.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그 증권을 운영하는 곳에서 예. 별도의 하나의 상품처럼 예. 운영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마켓의 개별적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합으로 상장될지 예. 아니면은 그런 라이선스를 가진 증권사들마다 마치 해외처럼 별도의 시장을 운영할지 이런 것들이 좀 논의 중이긴 한데요. 네. 아마도 후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 시장을 둔다. 네, 그래서 이제 뭐 A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어떤 토큰들이 있고 B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토큰들이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개별적인 마켓들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어쨌든 증권상의 이제 보장을 받는 거다 보니까 예. 이제 쉽게 말하면 소비자 보호, 예, 소비자 그렇죠. 권리에 대한 보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역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장점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예를 들면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네. 스타트업도 내가 뭔가 지금 일반적인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하려면 되게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고 큰 돈이나 어떤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저 기업 공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절차를 아주 간소화하면서 작은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한 뭐 100억 정도 혹은 10억짜리 토큰을 만들겠다라고 예. 하면은 그런 것들을 증권사랑 같이 만들게 되면 이런 증권형 토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가 상장하지 않은 어떤 비상장 거래랑 비슷한 뭐 이런 형태들까지 운영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이게 증권이니까 예. 어떤 것을 정확하게 증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토큰 중에서 이게 아직은 좀 모호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증권으로 표현이 되면 역으로 가상거래소에서는 더 이상 거래가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게 넘어가야 되는 그럼 역으로 지금 가상거래소에서 뭔가 거래되고 있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거는 우리가 봤더니 이거는 이제 증권에 가까운 거야. 예. 라고 하는 순간 그 가상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하고 증권거래소로 새로 넘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이제 기존에 이제 가상거래소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니까 약간의 지금 그런 서로 간에 좀 눈치 보기 아닌 눈치 보기가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투자 자산으로서 좀 사람들이 관심을 더욱더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혼란이 가시고 좀 질서가 잡히면은 관심을 가질 만한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설명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자, 4위 주제는 뭡니까? 4위 주제는 산업 분야에서의 관광 주제가 나왔고요. 키워드는 중국인데요. 예. 중국이 3년 만에 단체 해외여행을 재개하면서 일부 동남아 국가들이 아주 환영하고 있다, 반색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실제로 지금 코로나 중국 당국이 이제 단체 해외여행을 3년 만에 이제 허용을 했는데 한 20여 개의 국가의 단체 여행을 허용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동남아시아 쪽이 많은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큰손 중국인들의 여행 재개를 크게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관광객을 겨냥한 맞춤형 서비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방역 조치를 두고 갈등을 빚은 한국과 일본이 단체 해외여행 허용 국가에서 빠진 상황인데 아시아권 중국에 대한 수요들이 이제 동남아 국가들을 흡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뭐 우리나라 뭐 제주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관광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하시는 글들을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좀 아쉬워요. 빨리 풀렸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5위 분야는 뭐죠? 5위 분야는 IT 과학 분야고요. 키워드는 애플페이입니다. 네. 뭐 제가 또 IT 분야 또 좋아하잖아요. 네네. 애플페이 맨날 이거 언제 나오냐 하는데 네. 드디어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법적으로는 다 이제 허용이 됐고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대카드가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원래 독점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거 안 된다 하니까 현대카드에서 그럼 독점권을 내려놓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나오는 것인데 빠르면 아마 3월 초나 2월 말에 나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독점이 아니더라도 아마도 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제 예상은 6개월에서 1년은 현대카드만 아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규제가 풀렸어도 애플하고 그러면 그 조건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애플이 제시하는 조건이 만만치가 않아요. 꽤 수수료가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한 요구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하면서 할 수 있는 금융사가 얼마나 될까? 라고 할 때 좀 고민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카드는 이제 정태영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제 한 입을 물은 사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의 SNS에 올리면서 점심에는 뭐 사과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리는 정도로 이제 애플에 대한 좀 기대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현대카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3위 사업자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애플을 등에 업고 본인들이 뭐 2위나 1위로 가고 싶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수수료가 나오니까 그럼 그 수수료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혜택들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걱정과 우려 그리고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섞여 있는 게 애플페이에 대한 반응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겠는데요. 삼성페이만 그렇죠. 지금까지 됐는데 애플폰 사용자들은 페이가 좀 나아지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시장이 이게 열리게 되면 페이 시장도 경쟁이 치열해져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지금 단말기 전체 중에 애플페이가 가능한 게 10%밖에 없어서 NFC라고 하는 신형 단말기가 이제 보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걸릴 거지만 뭐 보급이 되는 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쟁들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 뭐 최대 화두는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인데 이건 나중에 한번 따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슈 이수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전남권, 경북권 남부와 경남권에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고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습니다. 화재 예방과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영하 2도, 광주 영하 1도 등 전국이 영하 6에서 4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대구 11도 등 전국이 5에서 13도의 분포로 당분간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특히 남부 내륙과 일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되고 대전과 세종, 충북, 대구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도권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북쪽 지역부터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모레는 늦은 오후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글피 새벽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륙 지역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4도, 습도 78%,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우연한 일을 계기로 과거의 어떤 사건이 떠오를 때가 있죠. 저 역시 며칠 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탑골공원 국밥 가격이 올랐다는 기사를 읽는 순간 반짝하고 전구에 불이 들어오듯 제 머릿속에 잠재돼 있던 20대 추억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꿈은 컸던, 그렇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버스카드에 10,000원을 충전해 한 달을 버티던 때라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 편의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탑골공원 근처 식당에서 파는 국밥이 싸고 맛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공원 담벼락을 끼고 낙원상가 주변을 헤맨 끝에 식당을 찾아 들어가 보니 음식 메뉴는 국밥 한 가지. 배추를 잔뜩 넣은 고기 국물에 공깃밥을 말아먹고 낸 돈은 단돈 3,000원. 제 속을 뜨끈하게 데워주었던 탑골공원 국밥은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 삶에 큰 위로가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국밥 가격이 7,000원이 됐다는 소식을 담은 기사를 보는 순간 놀라움과 함께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탑골공원을 찾는 어르신들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졌던 국밥도 이젠 마음 편히 먹을 수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작년과 재작년 잇따라 1,000원씩 가격을 올렸는데 식당들 사이에선 곧 밥값을 또 올려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종일 국물을 우려하는데 고기와 배추 등 재료비가 치솟은 것도 모자라서 가스, 전기요금까지 뛰니 백일 재간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안주 가격을 2,000원 올렸더니 발길이 줄어들 정도로 가격이 민감한 어르신들이 선택한 곳은 공원 무료 급식소, 연일 인산인해라고 합니다. 나눠주는 빵이나 떡, 두유 등을 집에 가져가 저녁까지 해결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느 식당의 밥값과 탑골공원 국밥 한 그릇의 가격, 그 가치가 같을 수는 없을 텐데요. 고물가 시대,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언덕, 그래도 이건 남겨둬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들으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회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양재근님께서 요즘 국밥 7,000원이면 진짜 저렴하긴 한데 탁골공원의 국밥이라면 7,000원은 비싸네요. 요즘 물가 오르는 속도만큼이나 소외되는 사람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오늘의 발견 늘 울림이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값 7,000원, 특히 국밥 7,000원이 진짜 저렴하다고 얘기하는 거 이거 참 적응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적응하려고 해도 적응이 잘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7,000원이면은 식사 한 끼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몇 년 사이에 지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8356님, 외식을 거의 안 하는데 한 번씩 사 먹으려면 가격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추울 때 가진 자는 약간 더 추워지는 정도지만 추운 곳에 있는 취약계층은 얼어 죽는다고 하죠. 그러시면서 뒤에 씁쓸한 시절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참
이 시기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길게 갈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올해는 사실 좀 받기가 쉽지 않다는 어두운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 복지가 오히려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복지를 좀 더 두텁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밥 이거 뭐 어떻게 지원을 하기도 참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이런 분들이 그나마 무료급식소로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라도 마음 편하게 식사를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견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4일 밤 전복된 어선 청보의 성체 인양 작업 어제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셨는데 네. 지금 기상이 악화되는 것 때문에 좀 인양 작업이 늦춰지고 있습니까? 네. 그 사고 해역에서 인양 작업이 여의치가 않아서 네. 오늘 새벽 5시쯤을 예상을 하고 이제 이 선체를 옮겨가지고 인양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생겼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양 작업을 위해서 사고 해역에서 18km 떨어진 전남 신안군 대여사도 앞 해상으로 옮겨졌는데 기상이 너무 나빠요. 예상보다 물살이 거세고 바람이 불어서 크레인 바지선에 닿조차 지금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근의 또 다른 섬이죠. 소허사도 앞 해상으로 선체를 옮기고 지금 닻을 내리고 인양 준비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제 밤이 됐잖아요. 그럼 앞이 안 보이는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인데다가 유속이 빨라지면서 정확한 인양 시점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면 청보가 있는 수중이 물 안에서 보면 30cm를 바로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좋지 않다고 하거든요. 네. 게다가 목격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통발을 실을 때 보통 한 2,700개 정도 이 어선에 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고가 난 그 당일 날은 통발이 3,000개 정도가 실려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배가 물속에 있는데 뒤집혀가지고 통발이 내려오게 되면 3,000개의 그 매달려 있는 줄들 다 엉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내 진입이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인양을 서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다시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면 만약에 바지선 위에 올려서 목포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기는 합니다. 이건 좀 지금 빨리 기상이 좀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 근데 이게 실종자 수색하고 또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추가 실종자 발견 소식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추가 실종자 발견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선체를 크레인선에 매달아서 이동시키는 작업에 집중을 하면서 수중 수색 자체가 지금 한계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 내에서 지금까지의 실종자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선 내에 진입을 해서 수색을 하는 게 필요한데 잔해물이 너무 많아서 깊은 곳까지 수색을 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거센 파도와 조류 때문에 여러 가지 방해 요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종자 수색은 선체를 물 위에 끌어올린 다음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해상 수색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 주변을 통해서 그 수색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동서남북 방향으로 이제 3회리씩 이렇게 확대를 하면서 수색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실종자 가족분들이 가장 애가 타실 텐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들이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 실종자 가족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그렇죠.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 어쨌든 광범위한 수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기다리고 계신 상황이고요. 지자체가 마련한 가족 대기소랑
해당 숙소 자택을 오가면서 수색 상황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현재 실종 상태로 남아있는 4명 중에서 2명은 한국 사람 그리고 2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실종자 같은 경우는 우선 국내에 살고 있는 친인척을 수소문하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망자 5분에 대해서는 목포 소재에 있는 장례식장 2곳에 안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거주지에 빈소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실종자 가족의 경우에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뭐 이렇게 아는 사람이나 마땅히 이제 거처할 데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수협이다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 이 피의자인 전주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어요. 근데 네. 징역 40년이 나왔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스토킹으로 본인을 신고한 피해자를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형이 선고가 됐는데 검찰에선 사형을 구형했었습니다. 이유는 교활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였었는데 법원에서도 감옥에서 이 사람은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직장 동료를 2년 동안이나 전주환이 스토킹을 했었잖아요. 네.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되니까 서울교통공사의 직장 동료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부망에 무단 접속을 해서 집 주소를 알아냈고 근무지를 찾아가서 기다린 끝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상황인데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방해 앱을 설치를 했고요. 대중교통 이용 기록이 남지 않도록 일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옷도 이제 양면 점퍼를 입어서 뒤집어 입을 수 있도록 했고 장갑도 흉기가 미끄러지지 않는 장갑을 준비했습니다. 계획살인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에서 교활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의 판단이 40년이 나왔습니다. 대담하고 잔인한 범행으로 많은 사람들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렸다. 하지만 31살이어서 수용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법원은 지금 판단을 한 건데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검찰과 법원의 생각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지는 않았는데 재판장이 판결을 마치면서 전주환에게 남은 평생 무고한 생명을 살해한 죄를 반성하라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작년 9월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이미 징역 9년을 선고한 상태잖아요. 네. 1심에서 내려진 전체 형량이 그래서 49년이 된 상황입니다. 네. 피해자 유족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네. 우선 선고 후에 전주환은 말없이 재판정을 빠져나갔는데요. 유족은 계속해서 엄벌을 주장해왔습니다. 법정에 나선 피해자 아버지가 그가 사회로 돌아와서 복수라는 명분으로 가족을 해칠까 무섭다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슬프고 안타까움을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사건 당일날 현장에서 전주환을 제압해준 시민과 추모 공간을 찾아준 분들한테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변호사께서 이제 대신 이 얘기를 전했는데요. 네. 사건 당일날 여자 화장실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바로 달려와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노력해주고 흉기를 든 피고인을 제압한 시민이 계셨는데 그 용기에 감사함을 표한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고 많은 분들이 신당경의 여자 화장실을 찾아주셨고 그런 마음이 모여서 추모 공간이 생겨났고 피해자들을 위한 물건들로 채워졌다. 전달해 주신 따뜻한 마음이 참 많은 위로가 됐다라고 하면서 감사의 얘기를 전했는데요. 함께 슬퍼해 주셔서 감사하고 슬프지만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서 신문에서 희생자 유족들이 쓴 편지를 쫙 이렇게 전문을 공개했어요. 거기 보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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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편지에. 그 마음이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왜 이런 마음이 안 들게 만들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밤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노인 지하철 무인승차 문제 점점 뜨거운 감자가 돼가고 있어요. 네. 대구시에서는 무인승차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70세로 높이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 서울시도 지금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70세라고 명시는 하지 않고 있지만 연령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
우선은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은 지 오래됐다. 또 60세 중반을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8년 만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좀 제도적으로 개선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을 일부 지원해줘라. 그리고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거는 두 가지를 함께 진행을 하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시행됐을 때 대통령의 영으로 시행이 된 거잖아요. 1984년도에 대통령령으로 무임승차가 시작이 된 거죠. 지하철의 경우에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네. 생각은 다르다. 시작이 대통령의 검토였고 사실상은 시행을 강제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지자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시에서 이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문제에 직면을 해 있는데 기재부가 일정 정도는 진행을 해서 이제 좀 도와주고 또 나머지는 요금 인상폭을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구조가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딱 잘라 얘기한 상황이에요. 일단 뭐 이건 논리구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인 복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했던 건데 지자체가 물론 지하철을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오롯이 지자체에서 다 적자를 감당하라고 하는 것도 좀 가혹해 보이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근데 오세훈 시장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꼭 노인 연령을 올리는 것.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공공요금을 올려야 되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 외에 다양한 방식의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뭐 한다거나 뭐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가면 또 되지 않을까도 싶거든요. 단지 지하철 요금의 문제일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건 노인복지의 일부인데 어떻게 보면 일부 노인분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버 택배 같은 경우도 지하철에 무임 승차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분들이 이 활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택배로 해서 뭐 8,000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요금으로 3,000원 띄고 나면 5,000원밖에 안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노인 빈곤의 문제에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복지부나 기재부에서 재정 투입을 안 해도 될까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연달아 묶여져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팩트는 지하철에서 매년 1조 원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를 보조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당에서는 지금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적자 보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당면한 문제라고 하면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6%가 되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무임승차를 허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좀 분석을 해보면 서울교통공사의 집계인데요. 작년 하반기에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84.5%가 대부분 이제 무임승차 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대권 사용자 가장 많이 움직이는 시간대가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입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대인 아침 7시부터 9시 그리고 퇴근 시간대인 6시부터 8시까지 사용자가 적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러면 18.3% 지하철에 탑승하는 노인의 18.3%는 출퇴근 시간에 탑승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노인 우대권을 100% 이제 금액을 받는다. 현금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1년에 500억가량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무임승차를 싹 없앤다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시간대, 주로 이렇게 이용하는 시간대를 무임승차를 하게 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대를 무임승차를 허용을 해 줄 것인지 이건 합의를 거쳐서 시간대별로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빈곤계층이나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뭐 무임승차를 좀 하게 허락해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해외 사례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서 나오는 네. 거잖아요. 뭐 예. 프랑스나 영국, 일본 사례 이런 그렇죠.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일본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노인 지하철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의 어른을 대상으로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70세 이상에 대해서는 한다. 일본에서는. 근데 일괄적으로 주는 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주민세를 납부하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일본은 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주민세를 납부하느냐 면제받느냐에 따라서 연간 무제한권의 가격이 20만 원과 만 원으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를 낼 정도의 어느 정도 돈이 있는 계층의 경우에는 1년에 20만 원을 정말 내야 받는 거죠. 예. 무제한 공짜 탈 수 있고 패스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만 원만 내면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60 이상의 어르신부터는 대중교통 월 정기권을 반값으로 할인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한 달 소득이 296만 원 미만인 65세 이상의 퇴직자의 경우는 월 정기권을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 다른데 예. 평일에 60세 이상의 경우는 오전 9시 이후부터는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주말과 공휴일은 요금을 100% 할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경우는 그게 흔치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좀 흔치 않은 경우인 것만은 뭐 맞는 것 같은데 네. 외국 같은 경우에도 재원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은 국가가 일부 보조하기도 하거나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지자체가 다 도쿄도가 다 책임지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서 재원 문제는 해결을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 거의 그 단계까지는 논의가 안 갈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번 논의가 세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이게 좀 우려가 됐었는데요. 지난 1월 4일에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인 올바른 노조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에 찬성한다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예. 40년 전에 국가에서 법령으로 제정한 다음에 도시철도 요금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 적자를 교통공사에서 감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통공사의 모든 손실은 공사와 직원들이 분담하고 있다. 운임요금은 1,250원인데 1인당 수송원가가 2,100원인 무임승차 손실금까지 더해서 재정위기를 맞았다는 겁니다. 무임승차 비율이 통계적으로는 30%지만 현장에서 보면 더 많다는 거죠. 소지하고 있는 복지카드로 태그를 해야 카운팅이 되는데 이걸 찍지 않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에 대한노인협회에서는 무임승차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0년에 1조 1,000억 원의 적자에도 직원들이 1,750원 성과급을 받아가지 않았냐. 경영을 개선하는 게 먼저이다. 그리고 적자가 작년에 1조 2,600억 원인데 30%인 3,780억 원만이 무임승차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게 되면 공사에서 설명하는 거는 적자의 40% 정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통계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대한노인협회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린이들도 무임승차를 해주지 않냐. 왜 네. 노인들의 무임승차만 문제를 삼는 것이냐. 네. 근데 오세훈 시장이 노인회하고 올해 초부터 논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분명히. 그리고 이게 대구시에서 주장하는 거랑 또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각 지자체마다 좀 예. 상황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 상황까지도 다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자체에 다 맡겨놓을 것인지 하여튼 정부도 같이 이걸 개입해가지고 뭔가 고민을 할 것인지 여기서부터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은데 지금 같이 머리 맞대서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요.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대 내 괴롭힘을 호소한 공군부대 소속 병사가 숨진 채 발견이 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오늘 오전 8시 48분에 공군 일병이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작년 12월에 입대를 했다고 하고요. 예. 군사경찰 특기를 부여받고 팔공산에 있는 관제부대에 자대 배치를 받았고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귀가 어제 오후 6시 30분까지였는데 부대로 복귀를 하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는 복귀 전에 부모님하고 만나기로 한 장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부대에 연락을 하기도 했는데 수색조를 편성해서
병원에서 오늘 오전 2시까지 이 일병을 찾아 나섰지만 성과가 없었고 오늘 오전에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유가족들이 병영 내의 괴롭힘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군에서는 공군 수사단과 경찰이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가능성까지 다 포함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철저한 조사, 거기에 따르는 응분에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지난해 연말 미국을 여행하던 한국 관광객이 폭설에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한국인 관광객을 집에 묵도록 해준 그런 네. 따뜻한 미국인 심성을 가진 미국인들이 큰 화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부에게 한국관광공사가 선물을 했다고요? 예, 뉴욕주 버팔로에 살고 있는 알렉산더 캄파니아 씨와 안드레아 캄파니아 씨 부부인데요. 예. 5월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한국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쯤이었죠. 12월 23일에 나야가라 폭포를 한국인 관광객 9명이 여행을 가려고 갔는데 이 폭설하고 눈폭풍에 고립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캄파니아 씨 부부의 안내로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3일 동안이나 식사와 주거 공간을 제공을 한 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한식을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 요리를 한국 사람들하고 먹으면서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답게 보낸 부부였는데 이 소식이 이제 현지 매체에 보도가 되면서 잘 알려지게 됐고 심지어 뉴욕 주지사가 이 부부에게 버팔로 폭설 속의 영웅의 메달을 수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욕 총영사 역시 감사 인사를 전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치킨을 1년 동안 무료로 먹을 수 있는 상품권을 선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측에서 이번 여행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부가 한국 여행을 더욱 희망하게 됐다라고 했었는데요. 어쨌든 한국에 오실 수가 있게 됐고요. 그때 본인들에게 친절을 이제 본인들이 베풀어 주었던 한국인 관광객 9명도 직접 만나고 우리나라 주요 관광지도 보고 우리나라 이제 한국 음식도 실컷 드시고 여행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초청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보답한다라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전 세계에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한국관광공사의 입장입니다. 관광공사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죠. 이거는 수십, 수백,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질 만한 소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도 사실 한국 관광객이 사흘 동안 묵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싹 깨끗하게 치우고 갔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좀 기분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요. 네, 그 좋은 사람 옆에 좋은 사람이 있나 봐요. 맞습니다. 통하나 봐요. 네. 요즘 그게 유행이던데 맛있는 거 옆에 맛있는 거 있고 좋은 예쁜 사람 옆에 예쁜 사람 있고요. 예쁜 사람 옆에 이현경 캐스터 옆에 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여섯 조각으로 무참하게 조각난 부처님의 그림이 미국에 밀반출됐다가 극적으로 환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3년 전 돌아온 영산 회상도 이야기인데요. 흔적의 역사, 오늘은 어느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뒷이야기를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산 회상도 이거 어떤 그림입니까? 예, 영산 회상도는 영산 즉 고대 인도의 영축산에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불교에서 영산 회상은 부처의 깨달음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찰의 그 대웅전 그리고 영산전에 봉안되는 불화고요. 예불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 영산 회상도가 미국에서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불화가 미국에서 발견된 것은 2006년 3월이었는데 이 당시에 미국 LA 카운티 미술관 아시아 미술실에 부임한 한국인 큐레이터 김현정 씨가 미술관에 소장된 그런 한국 미술품을 이제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소장품 목록을 살펴보다가 눈에 밟히는 불화가 한 점 있더라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석가열의 설법도라고 기록된 불화였는데요. 그러나 미술관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는 이 작품이 들어있지 않고요. 그냥 흑백 폴라로이드 사진만 달랑 목록에 이렇게 짧게 올라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해서요.
제대로 취급을 받지 못했던 거죠. 예. 이 작품이 뭔가 궁금했던 김현정 큐레이터가 수장고를 계속 샀어주시다가 결국 그 별관 수장고에서 한쪽 구석에 동그랗게 이렇게 말려 있는 그런 설법도를 찾아낸 겁니다. 이게 언제 그려진 그림입니까? 사실은 그 보존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서 이 돌돌마리로 이렇게 말린 그림을 펴내기도 어려웠는데 그래서 당시에 그 한국에서 보존 처리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긴급 보존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불화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뭐 끔찍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리한 칼로 이렇게 그어져서 무려 6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난 차례로 있었다라는 건데요. 영산 회상도에 적힌 화기가 있어요. 그림의 내력을 쓴 기록인데요. 네. 거기를 보니까 놀라운 내용이 읽혔는데 건용 20년 그러니까 1755년 6월에 설악산 신흥사에서 주상전하 이 씨와 왕비전하 서 씨 그리고 세자 저하 이 씨의 수명이 만세 천세 이르기를 기원하면서 봉헌한다라는 내용이었죠. 1755년이면 어떤 임금일 때였습니까? 영조죠. 영조 임금이었을 때요. 예, 주상전하 이 씨는 영조고 네. 왕비전하는 서 씨는 그 영조의 부인인 정성왕후 서 씨를 얘기를 하는 거고 세자 저하 이 씨는 사도세자를 가리키는데요. 이 영산 회상도가 1755년에 설악산 신흥사에서 왕과 왕비 그리고 세자의 만수 천수무강을 기원하면서 그린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시에는 굉장히 소중한 그림이었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어쩌다가 6조각이 나서 지금 미국으로 흘러가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LA 카운티 미술관이 영산 회상도를 소장하게 된 것이 1998년이었는데 얼마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뉴햄프셔 호킨튼이라는 지역에 살던 그 메리 프렌치라는 인물이 대리인을 통해서 이게 아들의 집 다락방에서 뭔가 중국에서 건너온 벽지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구입 좀 하면 안 되겠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관 측이 이때 그 영산 회상도와 함께 시황도라 그래갖고 이 죽은 자를 심판하는 10명의 왕을 그린 그림인데 뭐 예를 들자면 염라대왕 같은 왕 있잖아요. 그런 왕까지 10명을 그 그린 그 시황도가 있는데 10점 중에서 6점이 이걸 같이 또 그 영산 회상도와 함께 사들였다라고 합니다. 그 미술관 측에서 이제 2건의 유물을 구입하면서 이 화기 등을 통해서 원래 소장처가 설악산 신흥사한 거를 알긴 알았는데요. 네. 막상 구입을 해놓고 유물의 상태가 워낙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냥 수장고에 두었던 거죠. 아무래도 불화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한국인 큐레이터가 없었더라면은 이 유물이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 잘 몰랐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시황도는 데이터베이스 있었다 그래요. 그러나 6조각으로 잘린 그 영산 회상도는 그런 대접도 못 받고 그 부설 수장고 한편에 방치가 돼 있다가 뒤늦게 김현정 큐레이터의 눈에 들었고요. 그 이후에 황골탈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 소재 한국 불화 중에서 가장 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로가 4m가 넘고 세로가 3m 35cm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큰 불화고 화격도 높다. 그런 찬사까지 받았고 그래서 미술관 차원에서 복원 작업 전체를 일반에 공개하는 그런 전시까지 구상이 됐다라고 하죠. 거의 대접의 벽화시 또 달라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리 훌륭한 작품이라도 그 작품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거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술관 측에서 한국 보존처리 전문가를 초청해서 현재 복원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펼쳐갔는데 그래서 이 복원팀이 한국에서 1톤 그런 컨테이너 세대 분량의 장비를 막 가져가고 한국 벽지도 가져가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한국 그런 장비를 가져갔고 2010년 9월부터 시작돼가지고 이 박물관 전시장이던 도자실을 비워서 마련한 그런 공개 작업장에서 복원이 진행됐다라고 합니다. 그림이 커서 그런 거예요? 박물관 전시장을 지금 이제 복원하는 작업장으로 썼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전시관 지나가는 관객들도 볼 수 있었던 뭐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공개 작업을 한 거 있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작품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열린 공간에서 이제 펼치는 복원이다 보니까 관람객들의 호응이 또 큰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신비롭게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복원팀에서는 이 풀도 그냥 풀이 아니라 영하 10도 정도의 강추위 속에서 이렇게 쏘아야지 되는 그런 풀. 그래서 그걸 또 10년 이상 묵힌 풀을 썼다는 거예요. 그 비단도 어떻게 보면 수백 년 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광선을 막 쏘이고 염색도 좀 하고 강도를 좀 낮추고 그래서 좀 빛바랜 그런 느낌 그런 걸 해가지고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오염 제거에만 한 달이 걸렸고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또 드러난 오염만 또 제거를 해야지 세월의 흔적까지 지우면 안 되잖아요. 너무 깨끗하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7겹이나 되는 배접지. 이 배접지라는 게 뭐냐면 비단 위에 그림을 그리면 그 고정하기 위해서 그 뒤에 그 종이를 이렇게
덧대는 조기가 있습니다. 그걸 7겹이나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그런 배접지를 제거하는 데만 2달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 다시 또 새로운 배접지를 그렇죠, 또 7겹 다시 붙이고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무참히 6조각으로 잘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잘리면 그림이 이렇게 쭉 잘리는 거잖아요. 그림이 어떻게 잘렸냐면 누군가가 가로로 크게 2번이나 이렇게 칼질을 했어요. 세 조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윗부분만 다시 이렇게 세로로 3번을 또 뱄으니까 어떻게 보면 6조각으로 난도질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깨와 가슴 여기까지 사정없이 잘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 범인은 오로지 그 커다란 불화를 어떻게 하면 돌돌마리로 반출해 갈까 이 생각만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쭉쭉 이렇게 잘라고 위에도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복원을 책임진 전문가가 이 6조각으로 남은 요거 그러니까 참혹한 전쟁의 상처와 시련만큼은 정말 지우고 싶었다, 없애고 싶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토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배접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복원하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림 자체를 복원하는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얼마나 걸립니까?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1년 4개월 정도가 다 1년 4개월 이렇게 걸렸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2011년에 어떤 색깔이나 이런 거는 옛날의 분위기를 풍기되 잘린 조각만큼은 완벽하게 없애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작업까지 다 해가지고 한 게 이제 2011년 12월에 공개가 됐는데 많은 관람객들이 이제 미술관을 찾았는데 예를 들자면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 등 해서 유명 인사까지 찾아오는 해서 굉장히 화제를 뿌렸다라고 해서 불경에서도 많이 열리고 그래서 2012년 3월부터 이 영산회상도가 복원된 건데 이 미술관 한국실 중앙에 걸리고 복원 과정에 녹화된 동영상과 함께 전시가 됐다라고 합니다. LA 미술관이 대단한 일을 해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 불교계 입장에서 보면 마냥 박수 칠 거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이 불교에서 보면은 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환지 본처, 본지 풍광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환지 본처라는 말은 뭐냐면 불교나 이런 대상은 원래의 장소로 와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이 본지 풍광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부처의 성품을 일컫는다고 해서 아무리 LA 미술관이 장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불화가 사실 미국 미술관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설악산 실흥사로 가져와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LA 카운티 미술관에서는 다 복원한 다음에 원소장처였던 신흥사 입장을 좀 의식하는 듯한 메시지를 남기더라고요. 뭐냐면 미술관에서는 영산해상도의 한국 귀환 여부가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그거 논란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단지 영산해상도가 온전히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죠. 합법적으로 반출됐다면 그런 국외 소재 한국 문화재라면 환수가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서는 그 문화재가 그 자리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고 보존 관리 전시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법 반출된 문화재라면 사정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6조각으로 잘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하고도 시황도 이런 것들은 사실 명백한 불법 반출 문화재거든요. 그거는 부인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쯤 밀반출됐는지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이제 우리가 밝혀내는 건데요. 한국 전쟁 때였는데 사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8월 설악산 신흥사 여기가 미 군정 치하로 편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당시에 그래서 한국군 제1군단사령부하고 미군 항만사령부가 주둔하게 되는데요. 민간인 출입금지 지역이 되는 거죠. 이 미 군정 상황이 한국 전쟁이 끝나고도 1년 4개월이 지난 1954년 11월까지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복귀한 신흥사 스님들이 망연자실하게 되는데 극락보전에 걸려있던 영산회상도는 물론이거니와 명부전에 걸려 있었던 그런 시황도 이런 사찰의 성보 문화재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면은 지금 밀반출한 사람이 지금 군 관할 지역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신흥사가. 설악산에 주둔한 미군이나 한국군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군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자면 서양에서 기독교 성화를 훼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불화에 이렇게 칼자국을 낼 강심장 어디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게 뜯은 영산해상도하고 시황도가 미국으로 반출됐잖아요. 그러니까 필시 미군 중에서 누군가가 뜯어갔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정황상 드러나는 거고 만약에 이 불법 밀 반출 사실이 입증이 되면 LA 카운티 미술관은 신흥사 측에다가 이 영산해상도하고 시황도를
반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연방 도난품법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불법 반입된 유물을 유통 및 매매할 경우 미국 내에서 매매할 예. 경우는 재산형 그리고 몰수형의 처벌을 내린다라고 규정돼 있거든요. 그럼 연방 도난법도 있으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이 밀반출되고 도난당한 것 같으니까 되돌려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그 LA 카운티 미술관이 진짜 아낌없는 열정으로 해서 복원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제 모습을 찾아주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마당에 선뜻 내가 주인이니까 돌려달라고 말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서도 돌려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영산 훼손도가 미국 연방법에 저촉되는 불법 관철 미술품이다. 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거는 찾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사실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통신장교가 있었어요. 예. 폴 뷰포트 펜처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예. 이 펜처라는 사람이 1953년 말부터 54년 11월 사이에 찍은 속초 일대의 사진 271점을 속초 시립박물관에 기증을 합니다. 예. 기증을 하는데 거기에 그 신흥색 극락 보존하고 명부전의 내부 그림 사진을 찍은 그런 모습이 그런 사진이 주목을 끌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 극락 보존에 있는 불상 뒤쪽에 이렇게 보니까 벽에 보니까 1755년에 제작된 그런 영산 훼손도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때는 훼손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명부전을 찍은 사진에서도 벽면에 시황도가 3점 이렇게 보이더라라는 거죠. 사진을 보면 나오는데요.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펜처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언제 신흥사를 갔냐 하면 1954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신흥사를 방문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럼 그 이후에 뜯겨진 거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초 지역의 미 군정이 1954년 11월에 끝났다라고 하고 그때 이제 스님들이 사찰로 복귀했을 때는 그게 사라졌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영산해상도하고 시황도는 1954년 5월에서 11월 사이에 단절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구체적인 시기까지 이렇게 특정이 됐다고 하면 당시에 주둔했던 부대원, 부대장 뭐 이런 사람들을 뭐 찾아내면 되지 않을까요? 특히나 미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럼에도 이게 여전히 LA 카운티 미술관의 공을 무시하고 이 반환을 주장하기는 사실 쉽진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염치가 없잖아요. 다 이렇게 복원까지 해주는데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뭐 물론 미술관에서는 돌려줄 의향도 좀 뭐 내비쳤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뻔뻔한 그런 뭐 게 있으니까 뭔가 증거가 필요했는데 와중에 변수가 등장하는 게 뭐냐면 1988년에 대구 동화사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연불함에서 도난당한 그런 19세기 불화한 점이 있었는데요. 도난 신고가 됐죠. 그런데 그것이 다름 아닌 LA 카운티 미술관에 소장돼 있다는 사실이 또 뒤늦게 밝혀져요. 그러니까 그때 그 도난된 그 불화는 도난 신고된 유물이었거든요. 그럼 그 논란이 여지없이 그거는 이제 반환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반환이 이제 그렇게 뭐 해야 된다라고 막 말이 있을 때 이때 이제 조계종단하고 신흥사 측에서 이 동화사 불상권을 거론하면서 슬쩍 이제 신흥사의 영산 해상도하고 그 이 시황도도 좀 이렇게 건도 조심스럽게 딱 던져 포함시켰다라고 합니다. 일단 돌려줄지 안 돌려줄지 하나는 확실하고 그거는 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목록에 넣어보면 반응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근데 미술관 쪽에서는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종교계에서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펜처의 사진 등이 있으니까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종단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공론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계하고 학계 시민들이 모여서 환수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그다음에 2017년 2월에는 또 각계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속초시 문화재 제자리 찾기 위원회 뭐 이런 것들도 만들면서 뭔가 이렇게 뭐 여론을 뭐 이렇게 뭐 만들고 그랬다라고 하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처음에는 이 LA 카운티 미술관에서 줄까 뭐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이렇게 타진을 해보니까 또 반응은 나쁘진 않았다 그래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이 LA 카운티 미술관 이런 데는 뭔가 이게 후원금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의 후원금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공공박물관이라는 게 있고 명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난문화재를 갖고 있었다? 이거는 굉장히 그런 여론이 조성이 되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LA 카운티 미술관도 공공박물관의 명예를 좀 중요시하는 분위기였다라고 합니다. 천만다행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는데 2019년 그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지죠. 뭐냐면 1953년에 정전협정이 있었는데 그 직후에
미 해병 중위로 속초에서 근무했던 그런 장교가 있습니다. 리차드 브루스 나겔이라는 사람인데 예. 이 역시 이 사람도 신흥사 극락보전과 명무전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또 같은 또 속초 시립박물관에 기증을 해요. 나중에.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또 1954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찍은 사진입니다. 예. 근데 그 석을 보면은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펜처가 사진에 나왔던 그 촬영했던 극락보전에 보였던 영산 해상도가 없어 사라지고 그 역시 또 펜처의 사진에 남아있던 명무전 속에 있는 시황도도 그 라겔의 사진에는 또 감쪽같이 자취를 감춥니다. 그러니까 1954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펜처의 사진에서는 보였던 그림들이 같은 해 10월에서 11월 라겔의 사진에서는 감쪽같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미군이 뜯어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 사진을 뭐 그런 그 한 5, 6개월 사이에 예. 뜯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예. 이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사진을 기증했던 라겔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신흥사에서 다시 뜯어갔던 다른 걸 뜯어갔던 경판이 있어요. 불경판 한 점을 17세기에 제작된 건데 그거를 기증을 했어요. 속초 시립박물관에. 라겔이 하면서. 자기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뭐냐면 그 사회운동가이자 언론인인 고 리영희 교수가 네. 예전에 한번 법보신문에 내가 젊었을 때 자란 한 가지라고 해서 자랑한 기고문을 하나 실었는데 뭐냐면 네. 당신이 그 1951년 겨울에 장교로 참전을 해서 신흥사에 주둔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에 병사들이 몸을 녹이려고 불경판 이런 것들을 막 빠개고 불에 태우고 이러는 것을 봤다. 그래서 내가 이 부연대장한테 강력하게 말했다. 결의 문화재가 타고 있으니까 저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이 병사들을 제지해서 문화재를 구한 그런 이야기를 자랑 삼아 했거든요. 그런데 이영희 교수가 그렇게 불경판을 지킨 공로로 해서 2000년에 그 제4회 만해상 실천상까지 받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국군이 가져갈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추정해 보면 그 한국군도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한국군도 있었지만 미군이 가져갔을 거라는 게 이제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문화재니까 이렇게 못 갖고 그렇죠, 가게 못 갖고 맞기도 가는 했다는 거죠. 거 아니에요. 라겔의 사진을 보면은요. 1954년 가을에 신흥사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미군들이 불을 피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라겔이 이 무렵에 경판 한 점을 들고 왔을 것이다. 전리품 삼아서. 당시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들이 뭔가 전리품 차원에서 이 문화재급 유물들을 다투어 가져가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쨌든 간에 펜처와 라겔의 사진이 등장을 하면서 환수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그래서 이 2020년 7월 29일 날 영산 해상도하고 시황도가 성대한 환영식과 함께 환수가 되는데요. 그래서 66년 만에 6조각으로 무참히 잘린 그런 채 밀반출됐던 성보가 귀환하게 된 거고 그래서 그 국내 보존 상태 등을 점검이 끝난 다음에 8월 28일 날 본향인 신흥사로 돌아왔다라는 스토리죠. 야, 이 진짜 한 편의 영화 찍어도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한국 전쟁 단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이제 성보문화재가 우리나라로 그렇죠. 되돌아오기까지 사진 과정. 한 장의 또 단서를 가지고 그러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거죠. 진짜 파란만장하네요. 예, 이게 과제는 남아 있는데 영산 해상도하고 시황도 6점은 그 LA 카운티 미술관에 돌아왔는데 그런데 원래 아까 시황도가 염라대왕을 비롯해서 죽은 자를 심판하는 10명을 그렸다라고 했잖아요. 예. 6점은 LA 카운티 미술관에 있었고 지금 나머지 4점도 미국 국내 미술관과 박물관에 있다는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도난문화재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문화재 환수에 참 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노력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김현정 큐레이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환수 운동을 할 때 이제 국내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도 있고 예. 보건 전문가도 있고 그렇죠. 또 시민사회 단체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뭐 힘을 보탰고 그랬죠. LA 미술관까지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런 환수야말로 환지번처 번지 풍광의 정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라고 그걸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환수까지 얼마든지 그렇게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정말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들, 이런 노력 끊임없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다혜 영화관에